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척추 질환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새송년 정형외과 병원의 문찬삼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겪고 계시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척추 질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렇게 목서부터 꼬리까지 이 길다란 척추뼈와 관련한 통증 이런 것을 관련된 질환들을 말하는데, 대개 이런 척추뼈 그리고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그리고 뼈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까지 통틀어서 그 주변에 일어난 병들을 척추 질환이라고 통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80% 이상은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척추 질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허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셔도 제가 척추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드리면 질병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잘 못 이해하시는 부분들은 대체로 이게 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척추는 목뼈 7개, 그리고 등뼈 12개, 그리고 허리뼈 5개, 그리고 이제 엉치뼈 5개 이렇게로 이루어져 있고요. 맨 밑에 이제 꼬리뼈는 3개인 사람도 있고 2개인 사람도 있고 좀 가지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개 정도의 척추뼈로 이루어진 길다란 원통 모양의 구조인데요. 이게 앞에서 보면 일자, 그리고 뒤에서 봐도 일자로 쭉 뻗어 있어야 정상이고요. 이것을 이제 옆에서 보면 목에서 한 번 휘고 등에서 한 번이고 허리에서 한 번이고 엉치에서 한 번이어서 총 4번의 만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허리의 구조는 각각의 뼈를 따로 띄어서 보면 여기 이게 척추 모형인데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제가 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떼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척추뼈 1개, 이게 1번 요추의 뼈의 모양인데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형은 이렇고, MRI를 보시면 이제 특히 척추 질환을 진단할 때 MRI가 굉장히 중요한데, MRI를 보시면 이렇게 요 까만 것, 동그란 것 사이에 하얀 삼각형 있는 부분이 요 구멍입니다. 그래서 요 구멍이 척추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거를 하나 더 겹치면 요런 식으로 모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구멍이 보이시죠? 요 구멍. 이거를 우리가 MRI 보시면 이렇게 옆모양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2개의 뼈가 겹쳐 있는 옆에 있는 구멍을 척추와 척추 사이의 구멍이다 그래서 추간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추간공으로 이렇게 노란 신경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이게 이제 다리로 가는 그 신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쭉 이어진 게 척추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관이 통과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척추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질환은 크게 3가지 질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척추 질환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이게 이제 의학용어로 하면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령이신 분들에게 흔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되겠고, 세 번째가 허리가 이렇게 앞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옆으로 휘는 척추 측만증이라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2개의 뼈 사이에 있는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있는데, 요 디스크 중에 한 부분이 옆으로 튀어나오면서 이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병, 이게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튀어나온 요 디스크가 이렇게 뒤에 있는 노란 신경을 누르면 이 신경이 눌리면서 오는 증상, 통증 또는 다리 통증, 이것이 디스크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빨간 부분이 여기 해당하는 거에 튀어나온 디스크고요. MRI를 보시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로 튀어나온 디스크가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MRI 소견에 제가 화살표하는 부분에 있고요. 이거를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뒤로 볼록 나오면서 뒤로 신경을 누르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는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잘 모르는 원인이 대부분이고요. 대체로 이제 허리를 숙였다가 폈다가 하는 동작이 많은 분들일수록 추간판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부정한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는 직업이나 또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디스크가 약해졌거나 또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흔히 일어날 수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이게 추간판 탈출증은 아까 제가 디스크가 나와서 어느 신경 하나를 누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눌린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 예를 들면 허벅지 또는 뭐 종아리 또는 엉덩이 뭐 이런 쪽이 딱 어떤 특정 부분의 하지가 아픈 게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막 저리기도 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되게 디스크 하면 특징적인 증상은 다리의 어느 일부분의 통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거 디스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진단, 자기 진단법은 혼자 할 수 있는 진단법을 설명드리면 그냥 우리 보통 허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잠 잘못 자도 아프고 이런데 잠을 잘못 자서 아픈 거는 대체로 하루 한나절 좀 쉬거나 뭐 나가서 좀 약간 좀 몸 걸었거나 걷고 나면 좀 좋아지는데 이런 통증은 되게 2주 이상 계속 아프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좀 숙이려고 하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세수를 잘 못하는, 이렇게 허리 약간 숙이고 세수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고 머리를 감거나 이런 게 너무 힘드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이제 이렇게 양말을 잘 못 신으세요. 신발 신거나 이렇게. 그것도 또 허리를 숙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걸을 때 다리에 힘을 제대로 못 주기 때문에 약간 뒤뚱거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증상,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저 4줄이 있는데, 하나는 통증이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통증이 심하시거나, 정말 위험한 증상은 항문 주변의 감각이 뚝 떨어지는, 아예 감각이 없거나 항문 주변의 감각이 없는, 이 증상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심할 때는 소변을 못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아랫배가 이렇게 불룩할 때까지 오줌을 못 누셔서 배뇨장애가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 세 번째는 발목을 이렇게 위로 올리지 못해서 발목이 뚝 떨어지는 이 조카수라고 하는 증상이 있고요.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증상,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항문 주변에 감각이 없거나 오줌을 못 넣거나 그 다음에 다리가 뚝 떨어지고 힘이 없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아주 심한 디스크이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심한 경우에 수술을 당장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만 아니면 되게 디스크는 그렇게 수술을 해야만 하는 그런 나쁜 병은 아닙니다. 대체로 저절로 나을 수도 있고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의 치료, 가벼울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쉬어도 낫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잘 안 되면 이제 가볍게 걷기, 그리고 약간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이런 정도로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약들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가벼운 약물 치료 조금만 약을 드셔도 많이 호전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한 디스크가 있는데, 이런 심한 디스크는 이렇게 그 신경주사라고 그래서 허리 쪽으로 주사를 좀 놔드리거나 아니면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해서, 요걸 신경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뒤에 쭉쭉 남아있는 개개의 신경들을 신경근 뿌리라고 하는데요. 이거 신경근을 주사를 이렇게 넣어서 신경근을 차단술이라고 해서 여기 주변에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정말 심할 때는 수술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이렇게 뒤에서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긁어내거나 떼드리면 되고요. 이거를 뗄 때 쭉 째고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하느냐,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걸 떼내면 수술적으로 치료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령인 환자분들한테 좀 더 많은 질병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척추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2개의 뼈가 서로 만나면 요 위에 있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요 구멍, 요게 이제 척추관이고요. 그래서 이게 좁아지면 이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디스크는 디스크가 이렇게 약간 옆으로 튀어나오면서 이 신경 하나를 누르잖아요.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이 구멍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커다란 신경 전체가 눌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디스크보다는 조금 증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 눌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인데요. 대체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앞에서 보면 이 구멍이 척추관이고, 요것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통과하는 이 길이 좁아지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MRI를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저 길이 이렇게 바짝 좁아져 있는 게 보이시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쭈르륵 튀어나와서 쭉 내려가는 길이 다 좁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디스크보다 훨씬 심하죠. 그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뭐냐, 또는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뭔지 말씀드리면 다 필요 없고,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노화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관절에 생긴 염증 때문에 척추가 굵어지면 그때 관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결국 노화 현상의 원인이 되겠고요. 드물지만 외상성으로 다쳐서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흔한 증상이
대표적인 게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가 좀 달라서 그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신경학적 파행이라는 증상이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신경학적 파행은 말이 좀 어려운데 그 파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걷는 모양이 편치 않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경학적 파행은 이제 집에서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시장을 가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km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걸어서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시면 시장까지 가는 그 갈 때 1km, 올 때 1km면 그 1km를 쉬지 않고 못 가세요. 그래서 한 100m 가다가 쉬시고 또 100m 가다가 쉬고 이렇게 쉬엄쉬엄 가야만 되는 게 신경학적 파행입니다.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쉬실 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요. 척추협착증 환자분들은 가다가 이렇게 허리를 쪼그려 앉아서 쉬셔야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주저앉고 또 일어나서 걷다가 또 100m 걷다 또 주저앉고 이게 그 신경학적 파행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협착증을 자가진단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경학적 파행, 오래 걷지 못하고 가다가 쉬고 하는 증상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협착증의 치료는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가벼울 때하고 심할 때의 치료가 좀 다른데 가벼운 증상일 때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물리치료만 해도 좋아지기도 하고 쉬기도 해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약물치료, 먹는 약을 좀 복용하시거나 엉덩이 주사를 맞거나 이래도 좋아질 수 있고요. 정말 심할 땐 똑같은데 그 신경주사라고 해서 허리에다 맞는 주사를 맞거나 여기 있는 신경근 차단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마지막 단계 가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이제 결국 수술인데 수술은 디스크랑 좀 달라요. 디스크는 요거만 떼내면 되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은 여기에 있는 이 구멍을 넓혀주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스크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요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뼈 전체를 좀 이렇게 뻥 뚫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척추협착증의 수술은 디스크 수술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운 수술이고 피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이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지 않게끔 좀 다른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보는 경향입니다. 예, 그 다음 질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척추측만증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허리가 일자로 있어야 정상인데 이것이 이제 옆으로 휘는 거의 병입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만곡이 생겼다 해서 척추측만증이라고 하고요.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기를 척추측만증은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측만증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휘어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고 대체로 한 10에서 20도 정도의 측만증 그런 각도는 별다른 치료가 없어도 상관없고요. 대체로 평생 동안 아무 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 좀 찍었는데 조금 휘어 보인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측만증이 보통은 다들 이렇게 보면 그 나쁜 자세 때문에 생긴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측만증은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생기는 영아기 또는 청소년기 측만증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는 노인분들이 생기시는 퇴행성 측만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어떤 자세가 나빠서 생기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대체로 원인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좀 예방을 하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잠잘 때 나쁜 습관, 너무 높은 베개를 베거나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거나 하는 것들은 측만증에 좋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측만증이 이거 좀 별로 증상이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심한 측만증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통증, 그러니까 증상들은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심폐기능이 저하돼서 숨을 잘 못 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증인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만증을 자가진단하는 것 중에 이거 여기 많은 얘기를 해놨지만 대표적인 건 측만증이 이게 뒤에서 보시면 좀 휘어 보이거나 또는 어깨 높이가 다른 거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측만증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척추가 휘어 있는 건데 이걸 올바로 펴기가 어렵습니다. 척추 측만증을 똑바로 펴는 거는 결국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데 대개는 측만 각도가 35도가 넘어가지 않으면 보통은 수술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술해야 될 경우가 이제 60도가 넘어가는 아주 큰 곡선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소화가 안 되거나 숨을 쉬기가 어렵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펴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척추 측만증이 수술 난이도가 앞에 말한 두 가지 질병보다 가장 높습니다. 제일 힘든 수술이고 제일 피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수술을 결정할 때까지는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리 질환에 대한 치료는 보통은 예전에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수술은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약들도 너무 많이 나왔고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테크닉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약을 쓸 때 거부감들이 많아요. 이제 그 뭐 진통제냐, 뭐 치료제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먹을 수 있는 약들로 대표적인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통증만 없애는 약이 있고 하나는 염증도 없애면서 통증도 없애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잘 안 쓰니까 마약은 예외로 하면 마약이 아닌 질환 그 약들 중에서 통증만 없애는 진통제가 있고 보통 이제 해열 진통제가 있죠. 이게 아스피린, 타이레놀 이런 것들이 해열 진통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염 진통제는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이런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물어보실 때 이거 치료제예요, 진통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해열 진통제가 그냥 순수한 진통제, 통증을 억제하는 약이고 이제 치료제라고 하시는 약제들이 보통 소염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소염 진통제는 그 조금 특징적인 게 부작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이 위장 장애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이렇게 좀 위가 배가 아프거나 이렇게 좀 더부룩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대개로 한 10명 정도 처방해드리면 두세 명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게 돼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소염제를 처방할 때 위장관 보호제, 그러니까 위벽 보호제라 이런 걸 같이 처방하는데요. 그 대개는 이런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뭐 혈압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고지혈증약 드시고 아스피린 드시고 드시는 약이 한 4-5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또 약을 한 움큼 또 드리면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소염 진통제랑 위장관 보호제를 서로 합해서 하나로 만든 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위가 안 좋으시거나 드시는 약이 많으면 이런 약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그 몇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밥을 일단 잘 드셔야 돼요.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 그래야 약도 챙겨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피하셔야 될 게 술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두 개가 약이랑 서로 만나면 몸의 위장 장애를 더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환자분들의 태도랑 관련이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걱정이 많으시거나 또는 작은 일에 사소한 거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 약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도록 노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픈 사람들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힘든 일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나친 걱정을 좀 피하시고 삼가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면 약효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제 이것들이 나쁜 게 뭐고 좋은 게 뭔지를 좀 아시면 되는데 나쁜 거는 허리를 숙이고 오래 있는 게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허리를 숙였다 폈다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를 너무 오래 숙이고 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거를 많이 안 한다. 이게 피해야 될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 건강에 좋은 습관은 이제 아까랑 반대가 되겠죠. 허리를 자주 구부리고 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허리를 오래 펴고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이 두 가지가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에 좋은 자세가 뭐예요? 허리에 좋은 운동은 뭐예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허리가 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든 동작들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운동 중에서 허리를 펴야만 잘할 수 있는 운동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운동이냐면 줄넘기. 줄넘기는 허리를 구부리고는 줄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허리를 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줄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수영. 수영도 허리를 구부리면 앞으로 나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수영도 허리를 펴야 되는 운동이라 좋고 세 번째가 달리기. 달리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 달리기가 잘 되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뛰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것도 이렇게 허리 숙이고 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술 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무심코 숙이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는 항상 무릎을 먼저 구부리고 물건에 바짝 다가간 다음에 무릎을 천천히 펴면서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한마디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거고 이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허리에 좋은 자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한마디로 설명하고 짧은 진료 시간 동안에 표현을 해드리면 되게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옛날 우리 양반들이 걸을 때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팔자 걸음을 걷잖아요. 근데 이 자세가 척추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세로 알려져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걸으실 때 이렇게 뒷짐을 지고 열중샷 자세로 이렇게 어깨를 펴고 조금 다리를 약간 벌려서 이렇게 느릿느릿 걷는 게 허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좀 약하시거나 허리에 힘이 없으셔서 좀 통증이 있거나 할 때는 이렇게 뒷짐지고 살살 걸어보시는 것도 척추 건강에 되게 유익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도 가끔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근력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거라서 참고 삼아 잠깐 보시고 좀 시도해 보시다가 이거는 내가 했더니 아픈데 이건 좀 불편한데 하실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운동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해서 죄송하고 언제든 척추 질환이 있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